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등 평균 연봉 1억 이상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까지 그야말로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올 하반기 채용 규모 최대 700명 예상. 금융권 취준생의 꿈, 금융공기업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 이른바 A매치데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A매치 골든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초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는데 이 금요일이 다 모두에게 기분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긴장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번에 다가오는 주말에 올 하반기 최대 취업 전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금융공기관 13곳의 A매치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금융공기업 A매치에 대한 금요 스페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금융권 취준생들을 위한 A매치 합격 전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오늘은 마감 임박 금융공기업 A매치 골든타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의 전설, 레전드, 미스터 뱅쌤 류주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뱅쌤이야 뭐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주는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바빴고요. 지난주에 뭐 시중은행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필기시험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까지 또 시중은행은 필기시험이 있다 보니 그리고 내일이 이제 드디어 A매치 데이까지 겹쳐서요. 뭐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간 이 아마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진짜 뭐 잠도 못 자는 뭐 그런 3주가 될 것 같고 특히 A매치 데이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는 더 심하게 좀 시험을 이제 골라서 갈 수 없고 이제 한 곳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하반기 A매치 데이 내일 10월 20일인데요. 그럼 내일 시험이 치러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뭐 우리나라 금융 공기업들 중에 굴지의 기업들이라고 하면 내일 다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취준생분들이 제일 준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가고 싶어하는 한국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뭐 할 거 없이 한국예탁결제원 아까 총 한 13군데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이외에도 내일은 이 A매치데이라고 하는 금융공기업 이외에도 일반 기업들의 필기시험까지 또 겹쳐 있어서요. 내일은 그야말로 그 필기시험 대란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그 퀵 서비스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내일도 또 퀵 서비스가 서울을 달리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미니 수능처럼 약간 많은 또 취준생분들이 바쁘게 또 내일 보내실 것 같은데 자, 이곳들의 시험이 또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이제 주로 금융공기업들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편에서도 제가 한번 나와서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은 1차 시험을 객관식 시험을 보고 내일은 이제 주관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보는 곳들은 이제 주로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이 이제 혼용되는 같이 보는 곳들도 있고 주로 이제 주관식이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관식 중에서도 이제 논술, 그다음에 약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어 논술까지 뭐 우리 수출입은행 같은 이런 해외나 영어 실력을 또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영어 논술까지 있으니까 뭐 내일은 주관식 중에서도 논술, 약술, 영어 논술, 뭐 객관식, 뭐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총망라되는 하루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시험 유형이 다르다 보면 지원자들이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만약에 제가 취준생이라고 하면 저는 뭐 예금보험공사도 준비하고 한국은행도 준비하고 기업은행도 준비하고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 비슷한 곳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나오는 곳은 같이 준비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영어 논술까지 나온다 이러면 같이 준비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1순위, 2순위 정도까지 한 2군데 정도까지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3순위 이상 3곳까지는 지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합격하더라도 필기시험 보러 가는 것은 또 한 곳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한 곳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2군데까지는 준비하는 분들을 봤는데 3군데 이상 준비하는 분들은 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죠. 네.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술을 보는 곳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객관식도 나온다고 해서 객관식만 보는 곳이 또 상대적으로 고맙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고맙죠. 어디가 좀 예.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곳이 이제 기업은행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업은행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또 논술을 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기업은행 우리 시중은행하고 비슷하게 기업은행이 채용 비리 문제, 기업은행이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권의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기업은행도 이제 시중은행 방식을 따라 객관식 필기 시험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작년처럼 이제 주관식 논술이 없어지고 객관식 시험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기업은행도 같이 내일 A매치데이 때 같이 그 공기업이라 같이 시험을 보는데 기업은행은 다행히 객관식 그 NCS랑 경제상식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금보험공사하고 기업은행을 같이 취준을 하다가 2군데가 다 서류가 합격해서 내일 필기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취준생은 예금보험공사로 그 필기시험을 보러 가든지 기업은행으로 가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대가 둘 다 이제 오전에 있으니까요. 둘 다 동시에 못 가고 그나마 이제 그 은행권을 조금 위주로 준비했던 분들은 기업은행을 갈 것 같고 공기업 쪽을 위주로 준비했던 분들은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공기업 쪽으로 필기시험을 선택해서 보러 가야 되는 게 그게 내일의 운명입니다. 네. 두 가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두 기업의 경쟁률도 엄청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혹시 논술 시험을 여전히 치르는 기업들은 어디인가요? 예, 그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은 다 논술 시험을 보고요. 그 거의 기업은행을 뺀 나머지는 다 논술 시험 다 있다고 보고 우리 은행권 중에서 논술을 보는 곳은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있는데 이 농협은행은 내일 시험이 아니고 28일 날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농협은행을 뭐 우리 시중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협은행 논술을 대비해서 다음 주 말 28일 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전부 다 논술은 무조건 다 있고요. 다 있으니까 지금 뭐 아마 전부 다 열심히 뭐 논술 준비를 하고 또 뭐 우리 전공 논술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전공 논술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지금 어제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농협은행 5급 논술 시험이 10월 28일 그렇죠. 이번 주가 아니라 10월 28일에 있는데 농협은행의 논술 시험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나요? 예, 그 농협은행은 우리 시중은행권 중에서는 그 논술 시험을 보는 곳이 이제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농협은행만 올해 그 논술 시험을 유지하고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은 객관식 시험으로 바꿨습니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는 우리 농협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농협은행이 어떻게 출제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냐면 경제나 금융 분야에서 주제 하나, 그다음에 시사나 사회 분야에서 주제가 하나, 그다음에 IT나 디지털 쪽에서 주제가 하나, 이 세 개 주제를 나오고 세 개 주제가 나오고 이 중에 택 1 해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래서 논술 한 편을 적는데 총 40분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농협은행 논술 시험이죠. 예. 네. 이렇게 정말 내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결전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어려운 A 매치데이라고 해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넘지 않을 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뱅쌤이 오늘 A 매치데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팁을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 그 금융공기업 쪽 취준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논술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전공 논술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야지만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시사 논술 쪽입니다. 시사 논술 쪽인데 논술을 적는 일반적인 그 요령과 시사 논술의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뱅쌤께서 논술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팁을 주시기 전에
기출 문제들을 보면 좀 방향을 잘 잡을 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좀 기출 문제 주제들을 몇 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기출 주제는 시사 논술이지만 그 공기업들의 기출 주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주제가 광범위하고 어려운 거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나왔던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냐면요. 2015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빅 아이 스몰 위 현상, 빅 아이 스몰 위 현상이라는 게 나는 크고 우리는 작다라고 하는 빅 아이 스몰 위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한 배경과 대응 방안 또는 2016년도나 2017년도는 뭐 전체 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 등등 해가지고 뭐 그 사회 시사 쪽으로는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그다음 남북한 경제 교류 문제 그다음 소득 불균형 그 경제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뭐 블랙스완 이론 뭐 이거 이외에 뭐 고령화 현상, 1인 가구 이런 그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논술로 기출로 주제가 나왔었고 올해도 뭐 이에 버금가는 그런 주제들이 내일 우리 시험판을 흔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여기에 조선 후기에 영조 정조의 탕평책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인사 방식이 조직 관리에 시사하는 점과 은행업의 그렇죠. 예. 접목 방안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나온 건데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역사 쪽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네요. 상당히 이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상식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라 물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네. 이걸 뭐 절대적으로 어떤 수준 이상 알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보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고 더 잘 적으면 합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제를 딱 받으면 그 시간이 그냥 그야말로 소위 그 멘붕이라고 하는 네. 그 현상이 그 딱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뭐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주제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게 참 바람이 큽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하고 찍을 수 있지만 네. 논술을 적는다는 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굵직굵직한 사회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시사 논술이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저는 경제 논술 또 전공 논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궁금해졌는데요.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공 논술 우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공 논술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전공과 관련된 전공이라면 주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이 세 가지 항목, 그 세 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공 논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제를 보면 진짜 그야말로 뭐 방송국 안에서도 멘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주제를 볼까요? 한국은행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이 구조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요인인가 경제적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해보라. 이런 주제도 나왔고요. 그다음 수출입은행은 뭐 이보다 더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완전 자본 이동과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 시 고정 환율제 하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 정책 평가 절하의 정책 효과를 ISLM 모델, ISLM 곡선이라는 게 그 경제학에 나오는 모델인데 이 ISLM 모델로 설명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면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어렵죠. 예. 뭐라고 첨언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듯한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게 전공이나 경제 논술은 그 분야가 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지원자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사 논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시사 사회 분야에서 논술 주제나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네. 전공 논술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잘 공부하셔서 이건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잡정보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사 논술 쪽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사 논술이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술 시험을 보는 분량이나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예, 이 시간, 그 논술을 작성하는 시간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들마다. 그래서 짧게는 그 40분,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40분에서 60분 정도 되죠. 그다음 이제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분량도 다릅니다. 분량도 뭐 A4 용지 사이즈의 한 2페이지, B4 사이즈, B4 용지 사이즈에는 약 1.5페이지 정도를 적는 수준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분량이 제한 없는 곳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많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제 쏟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내일이고 기업마다 다르니까 이 분량에 대해서 미리 딱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충 한 1시간 정도 이내 시간을 조금씩 당기면 더 좋겠죠 앞으로 1시간 정도 이내 50분 정도 이내에 한 A4 용지 사이즈로 최소한 2페이지 정도의 논술을 적겠다라는 그런 연습을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예시 기출문제를 하나 뽑아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주제를 그렇죠. 선정해서 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공통 우리 공기업들이 시사 논술 나왔던 주제 중에 저출산 뭐 이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인구 감소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 심각한데요. 네. 심각한데 우리 뭐 올해 상반기 그 출산율이 0.97명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 및 우리 정책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술을 해보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출산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고 바로 다음에는 어떤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그렇죠. 할까요? 이제 논술을 이런 주제를 딱 받고 논술을 이제 작성을 하려 그러면 제 1단계로 논술 작성 전체 분량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거쳐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인데요. 네. 총 적어야 될 분량 그러니까 약 한 50줄 정도가 될 겁니다. 50에서 60줄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딱 세 부분으로 나눠 놓고 근데 서론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약 15대 70대 15, 15대 70대 15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1단계로 구조화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 작업을 1단계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를 정하고 처음으로 이제 구조화 작업,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좀 구획별로 나눠서 적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1단계를 이렇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한 50줄 정도를 적는다고 보고 1단계로 서론을 한 15% 하면 약 6줄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6줄, 36줄, 6줄, 38줄 정도 되겠죠? 본론 부분이요. 본론 부분이 38줄, 뭐 6줄 내지 7줄, 뭐 서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논술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오늘 논술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 그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묻고 있냐? 문제점하고 대응 방안. 이거를 내가 묻고 있으니 이거를 내가 여기에 충분히 녹여서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2단계는 논술 2단계는 뭐냐면 묻고 있는 소주제가 두 개냐? 두 개면 뭐냐? 또는 세 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두 개짜리가 많습니다. 두 개면 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량 배분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게 이제 2단계인데 이 2단계에서는 이제 주제가 두 개니까 본론 부분이 총 한 36줄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2등분으로 나눠보자. 2등분으로 나눠서 A 영역, B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요. A 영역에 18줄, B 영역에 18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위쪽에는 문제점을 적고 네. 아래쪽에는 대응 방안을 적고 이렇게 나눠보자. 이걸 2단계 작업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쭉 글을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을 잡고 적는 게 적는 사람도 편하고 읽는 평가자들도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3단계도 알려주시죠. 예, 이렇게 논술 틀을 좀 잡고 나면 처음에 한 50줄 내지 60줄 정도로 그냥 쭉 글로 적겠다 생각하면 상당히 막막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서론 6줄, 뭐 본론 중에서도 뭐 문제점 18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세분화 시키니까
학생들,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조금 적기가 수월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3단계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 3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위쪽, 그러니까 본론의 위쪽 부분을 18줄 정해놓고 거기다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그 위쪽 18줄의 문제점을 적는 요 내용은 우리가 지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 지식의 영역은 뭐냐면 신문이나 또는 뉴스나 책이나 보면 뭔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 이 영역을 제가 고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뉴스를 봐도 안 나오고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어디를 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은 크게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 이제 마지막 주제가 고민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이 고민의 영역, 이 부분을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 이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눠놓고 어떻게 하면 지식의 영역은 학생들끼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민의 영역, 이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답변들이. 그래서 논술의 핵심은 이 고민의 영역이 얼마나 변별력 있게 적히냐라고 하는 요게 이제 논술의 핵심이니까 이 고민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지식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평상시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 3단계는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에서 고민의 영역을 어떻게 비중 있게 잘 적을 수 있을까? 그거를 3단계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또 굉장히 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 이제 뭐 지식의 영역 같은 거는 그동안 배운 자료를 좀 풀었으면 될 것 같은데 고민의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는 문제를 이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네. 해결을 해서 대응 방안까지 내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또 4단계로 또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네. 4단계로 넘어갈 때 제가 우리 그 앵커님들께 질문도 또 한번 드려볼 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문제가 결국 인구 감소 문제로 이제 이어질 텐데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우리 뉴스도 진행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결 방안이요? 예, 해결 방안 쪽에서. 갑자기요? 갑자기 대답하기엔 너무 심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뭐 어떤 결혼 장려나 결혼 장려. 뭐 아기 출산 장려 정책이 네. 가장 출산 좀 장려. 기본적이지 않을까. 예, 출산장 실제로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육아 보조, 그다음에 그 육아 지원,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나 이런 타가소, 그러니까 육아 시설 확충하는. 그래서 결국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다음에 실제로 또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뭐 청년 희망 주택, 뭐 이런 그 청년들에게 주택 그 보급해주는 이런 대책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4단계 논술 작성의 4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냐면요. 이 고민의 영역입니다. 고민의 영역에 대해서 이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퀄리티를 높여서 그 작성 4단계에서 그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야 되냐면 내가 이 고민의 영역 어차피 공부를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가 찾아 적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의 영역에 대한 궁극적인 그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제가 뭐 아까 우리 앵커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청년 희망주택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액션 플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액션 플랜은 가능할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떻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 정책적으로 좀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논술에 들어가야 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4단계는 핵심의 그 논술의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거시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것을 4단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4단계와 5단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그럼 5단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5단계가 이제 핵심 좀 논술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거시적으로 적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4단계에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5단계로 이어가면 논술에 어떻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본론 부분, 이 본론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36줄 정도를 본론 부분에 적는다면 거기에다가 마지막 그 본론 부분에서의 나의 주장의 결론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청년 희망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미시적인 정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거시적인 어떤 정책으로 그 어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그 청년들에 대한 청사진,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인 해결책 이 부분이 논술의 본론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으로 적힐 수 있도록 이런 그 핵심과 거시에 대한 심도 있는 작업 요거를 제가 논술 작성의 5단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네. 시험장에 가서 1단계가 뭐였지, 2단계가 뭐였지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냥 기계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모범 답안 같은 논술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적기는 했지만요. 네. 제가 적기는 했지만 필력이 없는 제가 적었으니까 한번 혹시 그 화면으로 띄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 직접 답안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예, 예. 와. 그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페이지 좀 넘게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적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먼저 문제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점 쪽에 이제 본론의 첫 부분이죠. 거기 가면 이제 첫째는 제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면 아무래도 우리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뭘 많이 적냐면 여기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경제력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적는데 실상은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문제입니다. 국방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 국방과 안보의 문제를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잘 터치를 못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을 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 또는 인구 감소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방과 안보의 문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5단계에서 말씀드렸던 핵심과 거시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 이외에 그런 문제점 이외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두 번째는 경제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결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저출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학교들이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인구 감소가 되면 초등학교 인구도 줄어들고 대학교도 이제 줄어들고 구조조정할 텐데 얼마나 나중에 이제 이 남는 학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크겠죠.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이제 대응 방안을 또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련해 왔는데 우리 대응 방안에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대응 방안에서의 핵심은 결국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국가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적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적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구 유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인구가 내려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그 미래니까요. 그 인구 유입,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휴먼 FTA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대책을 실제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뭐 제가 적었습니다만 일일이 뭐 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중에 핵심은 이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경제적인 해결책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시간이 많으면 정말 다 읽으면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좀 구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저희가 작은 글씨로 받았는데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는 한 칼같이 6줄을 딱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문제도 그냥 다 쓸 수 있는 뭐 경제력 감소 이런 게 아니라 또 국방에 대해서 좀 쓰셔서 더 이목을 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안으로 이제 본론을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거를 다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이걸 혹시 좀 재능 기부처럼 저희한테 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드릴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뭐 제 재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헌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A매치 데이가 내일인데 지금 시청하시다가 이제 끝났다 하고 채널 돌리신 분들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시사 이슈 논술의 주제가 있다면 몇 개를 좀 찍어주시죠. 예, 지금 내일 논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궁금한 게 지금 이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주제가 나올까, 어떤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혹시 공부를 못한 주제가 있다면 또 오늘 또 뭘 더 찾아봐야 되나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우리 농협은행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은행도 상식이 아니라 시사 사회 분야의 논술 주제가 나오니까 역시 이슈 정리가 되는 이 타임이 중요하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 글로벌 경제 먼저 이제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파트에서는 지금 제일 우리 핫한 이슈가 어떤 게 되고 있냐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겠죠. 무역 전쟁. 그리고 2018년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금융 위기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터키,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요. 그래서 이 금융 위기설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대응 방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과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결국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그래서 글로벌 경제 쪽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우리 동북아나 한반도 쪽에서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로마 교황청까지 다녀오실 거란 말이죠. 아직 계시지만. 네. 북한과의 경제 분야,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 강화 방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인도차이나 반도 쪽이죠. 그다음에 신북방 정책, 그다음에 한중일 외교적 헤게모니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국내 사회나 시사 이쪽 분야에서는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결국 디지털 문화와 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 속에서의 인간성 복원, 인간성 회복 문제, 인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이 소위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 방안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고령 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떠냐. 근데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지금 심각하고 고령화나 이런 문제가 같이 심각하다 보니까 꼭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노후 빈곤, 노후 파산 문제가 이제 맞물리는데요. 이 노후 빈곤 문제를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봤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에 계층 이동이 없는 계층 이동이 작년 2017년도에 사법 시험이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 교육을 가지고 계층 이동을 지금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이 교육마저 사법 시험이 폐지되면서 교육마저 좀 계층 이동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층 이동에 대한 어떤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걸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알짜 정보를 또 넣어봤습니다. 네. A매치 시사 논술 예상 주제를 또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 하루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신의 한 수까지 듣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을 보셨다면 특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논술에서는 가독성 중요합니다. 가독성이 중요하니까 글 적고 싶다고 무조건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읽기 좋게 적어야 됩니다. 결국 읽기 좋게 적는 그런 논술을 내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계획 좀 잡아보시고 대신 오늘 밤에는 일찍 주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남았을 텐데 오늘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내일 네.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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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당면 중부대로에 위치한 분쇄기 등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KM텍 주식회사입니다. 세라믹, 화학, 제약, 화장품, 신소재 관련 연구 실험용 장비 제작 전문 혁신기술 제조업체로 기술 혁신형 강수기업입니다. 이번에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할 기계 설계 조립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조리상 대조리하로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차량 소지자나 인근 거주자, 캐드 사용 가능자 등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기계 설계 및 조립원 1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취업 박람회 소식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주대학교 용마체육관에서 여주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팔도, 쿠팡, 에이스침대, 실리코리아, 이앤원 등 지역의 우수기업 20개가 참여하여
사무 서비스, 물류, 생산, 영업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8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면 현장 면접은 물론 다양한 구인 정보와 함께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카드,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실시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모든 연령대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취업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팀이나 여주 일자리 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로부스입니다. 주식회사 로부스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프레스 제작 및 인강공 업체로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모집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임금은 월급 250만 원 수준이고 기계 가공, 생산 관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품질 관리원 및 사무원 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부흥운수입니다. 부흥운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화물운수 취급업체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6일 근무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2,88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게 되며 근무 장소는 본사인 송현동이나 물류 창고인 원창동이 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대이십의 이주영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기자님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오늘 또 그 오프닝 음악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했는데 저도 한 10일 동안 부산에 내려가 있으면서 영화제 취재를 하느라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영화제 뒤편 술집을 가면 이제 그 배우들을 만나고 이제 술 취한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좀 목격을 하셨습니까? 아, 이번에 술 취한 배우님들은 못 뵙고 좀 술이 좀 얼큰하게 취한 감독님들은 좀 여러 뵀었습니다. 아쉽게도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 부산 국제영화제 할 때 부산 날씨가 좀 안 좋지 않았나요? 네, 제 태풍이 태풍 콩레이가 찾아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취재가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서 되게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국제 다녀온 소감이 좀 어떠세요? 굉장히 좀 일은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영화인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류이치 사카모토라든지 뭐 중국 무술 영화의 전설이 뭐 원하평 감독님 이런 분들을 좀 실제로 뵀어서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훌륭한 영화제도 다녀오셨으니까 바로 영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원더스트럭이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토드 헤인즈인데요. 그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가 주연했던 두 여성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던 캐롤이란 영화를 만든 감독이고요. 그리고 또 밥 딜런의 삶과 음악을 새롭게 해석한 I'm Not There 이런 작품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전작들을 봐도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원더스트럭 역시 그런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듬뿍 담긴 작품이고요. 흑백 영화의 멋과 컬러 유성 영화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전 작품들과의 차이점이라면 그 원더스트럭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환상적인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원작은 브라이언 셀즈닉이 쓰고 그린 동명의 그림책이고요. 이 브라이언 셀즈닉은 원더스트럭의 각본까지 직접 썼습니다. 마틴 스코시즈 감독이 만든 영화 휴고의 원작 위고 카브레를 쓴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헤인즈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들이 다 아름답고 우아한 영화라고 하니까 이번 영화도 좀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더스트럭은 1927년을 살아가는 소녀의 이야기와 1977년을 살아가는 소년의 이야기가 동시에 교차로 진행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50년의 시차를 가진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가 서사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라면 흑백 영화와 컬러 영화, 그리고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 이런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의 그 영화 스타일이 관객들의 시각과 청각을 활짝 일깨우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캐스팅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의미 있는 캐스팅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흑백 영화 속 주인공 소녀 로즈를 연기한 아역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는 실제로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입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과 제작진은 이 로즈를 연기할 배우는 실제로 좀 청각 장애가 있는 실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작진들과 함께 특수학교를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배우가 바로 밀리센트 시몬스입니다. 실제로 그 1920년대 흑백 무성 영화 장면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여러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등장만으로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미셸 윌리엄스라든지 줄리안 무어가 영화에 출연해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두 영화를 본 느낌마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신수미 캐스터가 오늘도 밀당의 고수처럼 소개해 주시죠. 네, 1977년 미네소타 주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간 뒤 소년 벤은 엄마의 서랍에서 원더스트럭이라는 그림책을 발견합니다. 그림책 안에 들어있던 책갈피에는 아빠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단서가 될 만한 글이 적혀 있는데요. 책갈피의 출처는 뉴욕 킹케이드 서점. 하지만 책갈피를 손에 넣은 그날 밤 벤은 번개를 맞고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 찾기 위해서 벤은 홀로 뉴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편 1927년의 뉴저지주. 선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소녀 로즈 또한 뉴욕에서 유명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아빠 몰래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됐지만 벤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지갑을 도둑 맞았고요. 로즈는 어렵게 만난 엄마에게 홀대를 당합니다. 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이미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머물고 로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오빠의 도움을 얻어 엄마 몰래 뉴욕에 머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50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두 이야기는 벤이 킹케이드 서점에서 청각장애인 할머니를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너무하네요, 진짜. 이게 저희가 예고편을 좀 같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화 분위기가 묘한 것 같습니다. 흑백과 이게 컬러를 넘나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50년의 시차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딱 끊어버렸습니다. 밀당의 고수예요. 네, 정말 이제 고수가 돼가고 있어서 앞으로 연애도 또 기대가 됩니다. 연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기자님이 꼽아주신 영화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장면 어떤 건가요? 네, 뉴욕에 도착한 벤의 장면인데요. 번개를 맞고 병원에 실려갔던 벤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겁도 없이 혼자 뉴욕행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도착한 뉴욕은 벤이 엄마와 함께 살았던 미네소타주의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도시. 벤에게 뉴욕의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이 장면을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뉴욕이라는 도시와의 첫 만남은 관객에게도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영화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부각하고 있어요. 벤의 눈에 들어온 1977년의 뉴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찬란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는 도시이지만 동시에 거리의 불황자와 소매치기를 목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년대와 70년대를 오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패션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뉴욕의 거리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두 시기의 뉴욕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대화가 사라지고 시각적인 언어가 강조되면서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음악인데요. 벤이 뉴욕에 당도한 이 장면에서는 영화가 실제로 거리에서 날 법한 여러 소리들은 음소거를 하고 음악으로 현장음을 대체합니다. 이때 들려오는 굉장히 펑키한 음악은 실제 70년대에 사랑받았던 흑인 여성 뮤지션 에스더 필립스의 All the Way Down이라는 곡이고요. 이 외에도 원더스트럭에는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라든지 스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다양한 장르의 명곡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올 때 저런 음악과 저런 패션을 또 입은 사람들이 확 걸어오니까 굉장히 또 묘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장면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두 번째는 자연사 박물관 장면입니다. 벤과 로즈는 뉴욕에 도착한 뒤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하는데요. 자연사 박물관 장면에서는 드디어 이 50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벤과 로즈의 이야기가 하나의 접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길거리에서 만난 흑인 소년 친구 제이미를 따라서 박물관에 들어선 벤은 자신의 고향 건플린트의 늑대 모형 앞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요. 또 수천 년 전 지구에 떨어진 운석 앞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로즈 역시 거대한 운석 앞에서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는데요. 수천 년 전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진 운석은 시공을 초월한 물질이잖아요. 이 운석이 벤과 로즈의 시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운석을 만지는 벤과 로즈의 손길이 교차 편집되면서 이 50년이라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네. 둘 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또 운명을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공간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비중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시간을 박제한 공간이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만나는 공간이 영화에서는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벤과 로즈의 가족이 일했던 자연사 박물관은 가족의 역사가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공간이고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비밀의 방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의 방을 탐험하는 재미도 크고요. 그리고 더불어 박물관 구석구석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이 소년, 소녀들 덕분에 자연사 박물관을 공짜로 투어하는 것 같은 경험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봤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좀 반가움을 느낄 것 같고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진짜 이렇게 진짜로 투어를 한 것 같은 느낌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벌써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요 장면 어떤 건가요? 네, 퀸즈 미술관 장면입니다. 벤은 킹케이드 서점에서 한 청각장애인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이 할머니를 따라서 퀸즈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이 어린 소년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만 벤은 아직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벤에게 뉴욕시를 축소해 놓은 대형 파노라마 모형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벤이 또 찾고 있는 아빠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벤과 할머니의 관계 그리고 벤과 로즈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아까 줄거리를 설명해 줄 때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라고 하고 끝내가지고 네. 저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네. 이 마지막 장면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할머니의 정체를 밝힐까 되게 고민을 했다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영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에서 뉴욕시 파노라마 모형이 펼쳐질 때 굉장히 좀 감탄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퀸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1964년 세계 박람회 때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영화에서도 뉴욕시 전체를 재현한 축소 모형이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모형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연기한 배우 바로 줄리안 무어인데요. 아마 좀 줄리안 무어가 이 영화 초반에 등장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줄리안 무어는 1920년대 무성 영화 시대의 스타 배우, 즉 로즈의 엄마 역으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원더스트럭에서는 그 서로 다른 두 캐릭터를 1인 2역을 소화한 셈인 거고요. 줄리안 무어는 토드 헤인즈 감독이 만든 파프롬 헤븐이라든지 I'm Not There에도 출연한 이 감독의 뮤즈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협업은 언제나 서로에게 좀 좋은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원더스트럭에서도 이 좋은 협업을 보여줍니다. 네. 자, 저희가 영화 또 소개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따끈한 영화 추천까지 해주셨는데 직업을 저희가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직업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의 공간이 또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보니까 큐레이터에 대한 직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영화 초반에는 큐레이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나옵니다. 벤이 엄마의 서랍장에서 발견한 책 원더스트럭의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큐레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박물관에 소장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박물관에 보관 중인 실물이나 표본, 문헌 등을 보존하고 수집하고 또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큐레이터에겐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력도 필요하고요.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큐레이터로 일하는 사람들의 전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고요. 고고학이나 미학이나 미술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원에 큐레이터 양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내 전공이 이 일을 하는데 맞나 좀 고민하는 분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큐레이터에도 전시 기획과 해설, 보존과 수집, 교육과 홍보 등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신 이주영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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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